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유익한 책의 정보를 공유하는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는 안온한 쉼의 문장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했다면 이 책은 자신과 삶을 깊이 성찰해 본래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답게 살아가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는 독서, 글쓰기, 운동, 명상 등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음을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을 토대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손힘찬님이며 펴낸 곳은 주식회사 바이포엠입니다. 지은이는 한국과 일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덕분인지 이성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20대 작가로 살고 있는 그는 일본 태생으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콘텐츠 회사 마리토의 대표이며 한국융합코칭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코리아 코칭 시스템 법인 소속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개의 목차로 나누어지며 또 10개 정도의 파트로 설명합니다. 목차는 1장 나다운 것이 주는 위안, 2장 나답게 살기 위한 8가지 방법, 3장 단절됐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라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지를 못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 적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이룬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사는 것일까요?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사주팔자나 타로점, 혈액형 등을 통한 비과학 방법과 책이나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답게 살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소개되는데요. 그중 코칭과 글쓰기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평소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요할수록 밝게 빛나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이 내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고 알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꼭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너무 외롭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정답은 다 다르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연인과 헤어져 죽을 것 같이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대인관계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침울해지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한 허전함 때문일까? 우리는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전시한다.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않는 셈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달래질지 모르지만 그 탓에 피로가 사라질 틈이 없고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를 더 깊게 읽는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과 쓸쓸함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 미루었던 여가를 즐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뭘 하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을 갖지만 않으면 된다. 해보는 거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 단어 중에서 론리는 쓸쓸한 외로움을 나타내지만 언론은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 라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혼자라도 그 뜻이 다른 셈이다. 독립된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도 답이 숨어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때 빛나는 건 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 바란다. 시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 여행. 여행은 낯선 장소, 낯선 문화,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행 중에 느끼는 이질적인 감정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에 갔을 때 일이다. 팔라완은 세부나 보라카이처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에 좀 더 여유로운 곳이다. 거기서 특별하고 자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한국에서는 서울, 특히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강남과 홍대, 연남동 거리 등 번화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각자 목적지로 가는데 정신이 팔려 내 발걸음마저 재촉하게 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곧잘 멍해지곤 했다. 팔라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느긋했다. 팔라완에 머무는 내내 빨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팔라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를 항상 지니고 있는 듯 했고 이런 분위기는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도시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를 선사했다. 같이 여행 간 동생이랑 해변에서 일몰을 본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낮게 깔리는 햇볕을 받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이 없고 성급한 사람이 없었다. 그저 소중한 이들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그 순간을 충실히 누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장면은 내게 평정심을 안겨주었다. 이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이 일몰의 순간을 떠올린다. 그러면 이내 고요함이 찾아들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여행은 시간의 속도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내가 보인다. 비우는 일의 가치. 청소. 여행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신할 방법으로 청소를 추천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청소는 여행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 바탕이 비움이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머무르던 환경을 바꿔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변화시켜 마음을 환기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산다. 입지 않는 옷, 읽지 않은 책은 물론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쟁여둔 물건들, 대량으로 판매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인 냉동식품, 세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주문한 생활용품 등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 먹지 않는 음식들이 한정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방 안에 옷가지와 온갖 쓰레기, 일담한 책과 언제 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심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물건에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은 상대의 마음이 담겼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편지 등은 과거의 소중한 시간을 증명하는 듯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워보면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도 홀가분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커지면 불행해지기 쉽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움직이면 반드시 행복하다. 운동.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한없이 게을러져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잠을 12시간씩 자도 활력이 없는 날 말이다. 나는 그럴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잠깐이라도 산책한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자연스레 생겨나곤 한다. 특히 산책, 즉 걷기는 내게 글에 대한 영감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뇌가 활성화되어야 한 걸음씩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운동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에너지와 활력의 증대, 수면의 질 상승과 뇌 회복에 도움, 식욕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개선을 꼽았다. 또한 운동은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을 높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점을 들었다. 비단 앨릭스 코브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그 효과를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바닷속에 사는 멍게는 머무는 곳을 정하기 전까지만 뇌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이르러 머물 곳을 정하고 나면 더 이상 뇌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신경계와 같이 먹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추고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열량만 소모하는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뇌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고의 속도나 의식의 확장이 무뎌진다. 운동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삶이 특별해지는 경험. 독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돌아보니 매우 분명히 보이더군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현재와 과거만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어떤 식으로라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애플 창업자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졸업 연설이다. 나는 20대 초반부터 마인드 세팅을 위해 잡스가 연설하는 영상을 지겹도록 시청했다. 이후에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마다 영상을 다시 보곤 한다. 현재가 점이라면 미래는 선이다. 미래는 현재의 점들이 모여 결국 완성된다. 이와 동시에 현재는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선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그러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처럼 나의 현재 모습은 결국 과거의 선택으로 완성된 것이며 나의 미래 모습은 현재의 내가 만들 것이다. 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경험과 통찰이 가득 담겨 있는 보물상자와도 같다. 페이지를 펼치면 공감과 위로를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의 역할은 제각각 유의미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책이라는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으며 거기에는 내 사고를 숙성시켜주는 생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다른 무언가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독서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뇌는 오롯이 문제와 해결의 자료들을 재조합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독서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자 노력의 날개를 달아줄 전략이다. 창처럼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면서도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어쩌면 작은 점 하나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험과 자기개발, 실천을 통해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 거대한 원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유일한 방법은 독서다. 물론 내 책 또한 독자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한 셈이다. 세상을 견디는 힘. 글쓰기.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리해보기 위해 글을 쓸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글을 쓰기도 한다. 기획서를 작성한다거나 논문, 보고서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쓸 때도 있다. 미국의 온라인 라이프 매거진 덤 리틀맨의 기사에서 힐링 글쓰기의 4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라. 나를 화나게 하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전부 글로 옮겨보는 것이다. 여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써보자. 화가 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화를 분출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글로 한번 적어보자. 글로 써보면 나와 화를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모두 적은 다음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다. 노트에 현재 걱정하고 있는 일이나 대상을 모두 적은 다음 노트를 덮고 심호흡을 해보자.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해도 좋다. 가능하다면 실외로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적어 놓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상세히 묘사해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둘러싸고 느꼈던 감정을 묘사해보자. 그저 기분이 나빴다, 울고 싶었다, 기뻤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경우와 같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 같은 묘사는 흔히 소설을 포함한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참고해도 좋다. 네 번째는 분노, 좌절 등을 쓴 종이를 버리거나 태우는 방법이다. 자신이 써놓은 글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불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을 끊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떨치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어려움을 넘겼다고 인식한다. 감정은 복잡할지 몰라도 뇌는 의외로 단순하다. 글쓰기 방식은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활동의 기본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중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마음의 일렁임을 알아차리기. 명상.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디톡스 등 힐링을 다루는 컨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정보가 휘몰아치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명상의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훈련이다. 감정 소모와 집중이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비우고 기를 모으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잡생각, 잡념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것이라 명상을 한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나 또한 명상할 때 생각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경험을 하지 비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적었다. 생각이 사라진다는 건 명상에 관한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다. 명상은 생각을 없앤다기보다는 수용과 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면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의 저자 앤디 퍼디컴은 책에서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이때 자각을 강조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며 알아차리기 위해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인드풀리스 명상 창시자인 존 카바진 박사가 명상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비판단적인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 정신이 꽤나 산만하기 때문이다. 산만하다 못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일조차 어렵다. 생각은 흩어지고 주의는 흐트러져 집중력 또한 쉽게 떨어진다. 유도 명상 전문가 타라 브렉은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껏 우리는 관심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근육을 주로 단련해 왔기 때문이다. 명상의 99%가 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머지 1%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성공이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먼저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게 했다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명상은 하루를 힘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운동이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를 창의적으로 해내기 위한 두뇌 스트레칭이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멈춰도 괜찮아. 휴식. 오늘날은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인간관계, 진로, 경제 등 다양한 고민, 이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다못해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이나마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한다. 또 메뉴나 상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내 상태를 게시하거나 타인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주입된다. 이런 감정 소모가 이어지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할 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심신이 지친다. 이런 현상을 거부하고자 미디어를 아예 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인을 위한 큐레이션 등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매일 동일한 코디로 옷을 입는 것도 그러한 행동의 일환이다. 뉴욕의 광고 에이전시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는 마틸다 칼은 3년간 같은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 하퍼스 바자에 기고한 바 있다. 마틸다는 업무를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창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스트레스라 선택하는 일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하루 일정이나 식단표 등 루틴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은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뇌를 쉬게 해야 하는 이유는 책 정리하는 뇌에 잘 나와 있다. 저자인 데니엘 제이 레비틴이 말하길 우리가 몽상을 할 때 뇌가 진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여유를 즐기거나 날씨가 맑을 때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 등이 진정한 휴식이다. 즉, 내부에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외부에 맡겨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어떤 생각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장소에 있든 뇌를 쉬게 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몽상에 잠길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
멍 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오래 가지 않고 빠르게 풀리는 타입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몽상을 알게 모르게 실천해온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참 신기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휴식 방법을 이미 실천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방법이 어떠한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잘 쉬는 방법인지 이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일의 나를 만들다. 코칭.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모른 척하는 일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성향이자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신치료가이자 정신력의 기적의 저자인 단 카스터는 회피가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했다. 물론 그렇다고 회피라는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스터는 회피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본능과도 같다고 했다. 혹은 실패의 경험을 겪었을 때 좌절을 마주하기 어려워 일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회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힘과 분석을 위한 통찰이다.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를 점검한 후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괴롭다고 막막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져 삶을 점점 침식해갈 것이다. 코칭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돕는 일이라 가리킨다. 그렇다면 셀프 코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심은 피드백이다. 피드백은 반성이나 과제 수행,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 했다. 피드백이란 단어에서 피드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백은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결국 피드백이라는 말은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확장하면 입출력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해 입력을 조정하여 증폭시킨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코칭이 필요하다. 그렇다. 코칭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국 실천해야 할 것들과 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다.